처음 그 사람을 봤을 때 저는 이미 남의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가슴이 두근거리면 안 되는 사람의 앞에서 심장이 멋대로 뛰어버리는 그 느낌. 50이 다 된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손끝이 저려옵니다. 제 이름은 윤수님. 그해 36이었어요. 1983년 봄이었습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골목 어귀에 우리 가족이 이사 온 지 채 한 달도 안 됐을 때였어요. 남편 기철이는 화물 운송 일을 했고 저는 아랫동네 작은 세탁소에서 일을 도왔습니다. 12살짜리 딸 은주와 9살 아들 재민이가 있었어요. 겉으로 보면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겉으로만요. 기철이와 저는 오래전부터 남남이나 다름없었어요. 밥상 앞에서도 말이 없었고 잠자리에서도 등을 돌렸습니다. 결혼한 지 12해가 넘었지만 우리 사이엔 공기처럼 무겁고 차가운 침묵만 남아있었어요. 다퉜냐고요? 아니에요. 싸울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서로 지쳐버린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더라고요. 그날은 이사 온 뒤 처음으로 동네 시장에 혼자 나간 날이었어요. 4월 초순이라 바람이 쌀쌀했지만 햇볕은 따뜻했습니다. 파를 사고 두부를 사고 고등어 한 손을 들고 골목으로 접어드는데 누군가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였습니다. 검은 점퍼에 장갑을 낀 손으로 연장통을 들고 있었어요. 이사 오신 분이죠? 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어요. 저 윗집 사는 이덕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윤수님이에요. 반갑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10초도 안 되는 짧은 인사였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도 고등어를 굽는 내내, 아이들 저녁을 차리는 내내 그 사람의 목소리가 귀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리고 무서웠습니다. 덕수 씨는 배관 수리 기술자였어요. 공덕동 일대 오래된 빌라와 주택을 돌아다니며 보일러를 고치고 수도관을 연결하고 막힌 하수구를 뚫는 일을 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었어요. 윗집에서 산 지 3년 됐다고 동네 아주머니한테 들었습니다. 40살. 한 번 결혼했다가 이혼했다고요. 동네 아주머니들은 말이 많았어요. 이덕수 씨, 성격은 좋은데 여복이 없어. 애가 없어서 아내가 떠났다지. 쓸쓸하게 혼자 사는 거 불쌍하지.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지.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며 괜히 가슴 한켠이 아팠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이웃으로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주치는 날이 많아졌어요. 어느 날은 우리 집 부엌 수도관에서 물이 새는 바람에 덕수 씨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이가 와서 싱크대 밑을 들여다보고 조용히 연장을 꺼내 고쳐줬어요. 말이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았어요. 다 고치고 나서 자리를 털고 일어서며 짧게 말했습니다. 됐어요. 감사해요. 뭐라도. 괜찮아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이가 돌아간 뒤 저는 한동안 싱크대 앞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이가 앉았던 자리에 시선이 꽂혀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은주가 학교에서 돌아오다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무릎이 까지고 울면서 들어왔는데 마침 덕수 씨가 층계참에 있다가 아이를 안아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덕수 씨 품에 안긴 은주가 보였어요. 놀라지 마세요. 많이 다친 건 아니에요. 덕수 씨가 말했습니다. 은주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아이 머리를 한번 쓸어줬어요. 그 손짓이 어찌나 자연스럽고 다정하던지. 고마워요 정말.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덕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그이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왜 이 사람은 저렇게 말이 없을까? 그런데 왜 저렇게 따뜻해 보일까? 기철이한테서 느껴본 적 없는 온기였습니다.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저는 제 자신이 무서워졌어요. 봄이 깊어지면서 우리는 조금씩 더 마주치게 됐습니다. 시장에서, 골목에서, 계단에서 짧은 인사를 나누는 것이 전부였어요. 덕수 씨는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눈이 마주치면 둘 다 잠깐 멈칫하는 그 순간이 있었어요. 그건 말이 없어도 아는 거잖아요. 두 사람 다 뭔가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5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기철이는 화물일로 부산에 내려가 3일째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학교에 있었고 저는 혼자 세탁소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도는데 덕수 씨가 연장통을 내려놓고 담벼락에 기대 서 있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기 전 잠깐 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노을이 지는 하늘을요. 저는 그냥 지나쳐야 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느려졌어요. 힘드셨나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그냥 그 사람이 쓸쓸해 보여서 그냥 한마디가 하고 싶어서. 덕수 씨가 고개를 돌렸어요. 잠깐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니요. 그냥 잠깐. 저도요. 그 말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잠깐 쉬고 싶다는 건지, 저도 쓸쓸하다는 건지. 덕수 씨가 작게 웃었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노을이 좋네요. 그러게요. 우리는 잠시 나란히 서서 노을을 봤습니다. 말없이. 그 몇 분이 어찌나 이상하게 편안했는지요. 낯선 사람 옆에 서 있는 건데 오래 알던 사람 곁에 있는 것처럼 숨이 고르게 쉬어졌어요. 그러다 덕수 씨가 먼저 몸을 돌렸어요. 들어가세요. 저녁 선선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잠을 못 이뤘어요. 여름이 됐습니다. 6월이 지나고 7월이 왔어요. 기철이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씻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 나가고 아이들한테 말 한마디 건네는 법이 없었어요. 저한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번은 식탁에 앉아 재민이가 기철이 소매를 잡았어요. 아빠, 나 이번에 달리기에서 2등했어. 기철이는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밥이나 먹어. 재민이의 표정이 무너지는 걸 봤어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재민이 등을 두드렸습니다. 우리 재민이 잘했네. 엄마는 다 알아. 기철이는 그 사이 밥을 다 먹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민이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밥을 먹었어요. 조용하게. 그 조용함이 저는 제일 슬펐습니다. 그 무렵 덕수 씨와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어요. 세탁소 주인 아주머니가 내준 일감을 들고 골목을 지나가다 덕수 씨네 집 아래 수도꼭지가 터진 것을 봤습니다. 물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마침 덕수 씨가 내려오다 저랑 눈이 마주쳤습니다. 빨리 잠가야겠다. 저도 얼른 짐을 내려놓고 도왔어요. 덕수 씨가 공구로 수도를 잠그는 동안 저는 흘러나온 물을 대야로 받고 수건으로 닦고 한참을 그렇게 일했어요. 다 마무리하고 나서 덕수 씨가 말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손 젖으셨겠다. 괜찮아요. 빨리 잠갔으니 다행이에요. 식사는 하셨어요? 뜬금없는 질문이었어요. 저도 뜻밖이었는지 잠깐 멈칫했습니다. 아직요. 아이들 먼저 챙겨줘야 해서. 근처 분식집에 잠깐 들어가세요. 오늘 많이 더웠잖아요. 차갑게 차단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의도가 담긴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진심으로 걱정하는 말이었어요. 그 말투가 어찌나 자연스럽던지. 그날 저는 혼자 냉면 한 그릇을 먹었어요. 덕수 씨는 바로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냉면을 먹는 내내 그 사람 목소리가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기철이가 한 번도 물어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여름이 깊어졌어요. 8월의 서울은 숨막히게 더웠습니다. 골목 어귀에 파리가 날리고 아이들은 물총을 들고 뛰어다녔어요. 저는 세탁소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부채질을 하며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기철이가 일이 생겼다며 아침 일찍 나갔어요. 아이들도 동네 친구들과 나간 뒤였습니다. 저는 혼자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베란다에서 빨래를 넣는데 위층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낮은 라디오 소리가 흘러내려왔어요. 그게 덕수 씨 집에서 나는 소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70년대 말 유행하던 옛 노래였습니다. 제가 20살 때 즐겨 듣던 그 노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 노래를 마지막으로 들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빨래를 다 널고도 한동안 베란다에 서 있었어요. 라디오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요.
그 노래가 끝나고 다음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또 아는 노래였습니다. 저는 살며시 따라 흥얼거렸어요. 그때 위층 창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 수님씨. 덕수씨가 베란다에 나와 있었어요. 빨래를 널다가 소리를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했어요. 아, 죄송해요. 노래가 흘러나와서 저도 모르게. 아니에요. 좋아요. 덕수씨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웃었어요. 이 노래 아세요? 네. 20살 때 좋아했어요. 저도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가 그날 내내 마음속에 남았어요. 20살 때. 저도요. 같은 노래를 같은 시절에 들었다는 것. 그게 왜 그렇게 마음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 기철이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풍겼어요. 저는 자는 척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기철이는 씻지도 않고 쓰러지듯 누웠어요.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을 뜬 채 천장을 봤어요. 덥고 답답하고 외로웠습니다. 가을이 됐어요. 아이들이 개학을 했고 세탁소 일도 바빠졌습니다. 덕수 씨와는 여전히 가끔 마주치고 짧은 인사를 나눴어요. 하지만 무언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서로를 의식하게 됐어요. 골목에서 발소리가 들리면 저도 모르게 귀가 쫑긋 서고 계단을 오를 때 위층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면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남의 아내였으니까요. 그해 10월 세탁소 아주머니가 이틀간 입원하는 바람에 제가 혼자 가게를 봐야 했습니다.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오니 아이들이 자고 있었어요. 기철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 갔는지 묻지도 않았어요. 이미 그런 사이가 됐습니다. 부엌에서 물 한 잔 마시는데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창문 너머를 무심코 봤습니다. 골목 아래 가로등 불빛 아래 덕수 씨가 서 있었어요. 늦은 시간에 어디서 돌아오는 건지 그이도 발걸음이 느렸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어요.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열었어요. 덕수 씨. 그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늦으셨어요? 네. 일이 길어졌어요. 수님 씨는요? 저도요. 오늘 혼자 가게 봤어요. 덕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 그렇게 서로를 봤어요. 힘드셨겠다. 괜찮아요. 인제 익숙해져서요. 익숙해지는 게 좋은 건 아닌데.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힘든 것에 익숙해지는 게 좋은 건 아니라고. 그게 저한테 하는 말 같았습니다. 세탁소 일만이 아니라 제 삶 전체에 대해서. 덕수 씨는 더 아무 말도 않고 들어갔어요. 저는 창문을 닫고 부엌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그 말을 되뇌었어요. 하지만 마음이라는 건 안 된다고 해서 멈추는 게 아니었습니다. 11월이 됐습니다. 첫 서리가 내린 날 아침이었어요. 기철이와 크게 다퉜습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졌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 지금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돈 이야기였는지 아이들 이야기였는지. 기철이는 소리를 질렀고 저도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들이 방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기철이가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이들이 나왔어요. 은주가 조용히 제 곁에 앉아 등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괜찮아? 12살짜리 딸이 저를 달래고 있었어요. 어른인 제가 아이한테 위로를 받고 있었습니다. 더 서러웠어요. 그날 오후 장을 보러 나가다 계단에서 덕수 씨와 마주쳤어요. 그이는 제 얼굴을 보고 잠깐 멈췄습니다. 눈이 부은 것을 알았겠지요. 어디 가세요? 시장이요. 같이 가도 될까요? 저도 마침. 그 말이 자연스러웠어요. 억지스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나란히 골목을 걸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시장까지 걸어가는 내내 그이는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요. 그냥 걸었어요. 시장 입구에서 덕수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많이 힘드셨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이 막혔습니다.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오늘 힘들었다는 거 아는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억지로 참았어요. 고마워요. 그 말밖에 못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장을 봤어요. 같이 다닌 건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한번 마주쳐서 눈인사를 했고 집에 돌아오는 길도 나란히 걸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날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것. 더 가까워졌다거나 선을 넘었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서로에게 솔직해진 것 같았어요. 굳이 감추지 않아도 되는 사이가 된 것 같은. 그게 더 위험한 거라는 걸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12월이 됐어요.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은주가 학교에서 발표 준비를 한다며 늦게 온다고 했고 재민이는 친구 집에서 놀다 온다고 했어요. 기철이는 사흘째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디 있는지 물어볼 기운도 없었어요. 저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어요. 소복소복 조용히. 골목에 쌓이는 흰눈을 바라보며 밥을 먹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슬픈 것도 아니고 화가 난 것도 아닌데 그냥 외로워서, 그냥 혼자여서.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열었더니 덕수 씨였습니다. 손에 작은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이거 위층 할머니가 부쳐주신 전이에요. 혼자 다 먹기 많아서. 핑계였어요. 우리 둘 다 알았습니다. 저는 잠깐 그이를 봤어요. 그이도 저를 봤습니다. 들어오세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덕수 씨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전을 나눠 먹었어요. 소주 한 잔씩도 했습니다. 말이 오갔어요. 처음으로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향 이야기, 젊었을 때 꿈 이야기, 실패한 것들 이야기. 덕수 씨는 전에 결혼했을 때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아내가 떠났다고 했어요. 조용하게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다. 이제는 괜찮아요. 그냥 제 팔자려니 하고. 그 말이 쓸쓸하게 들렸어요. 팔자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거지. 덕수 씨가 저를 봤어요. 어쩌다 보니. 맞는 말이에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렸어요. 덕수 씨가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수님 씨, 저 말을 잊지 않았어요. 저도 기다렸습니다. 그이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 말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딘가가 따뜻해졌어요. 알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들이 공기 중에 떠돌았어요. 감추지 않아도 보이는 것들이. 그때 현관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은주였습니다. 학교에서 일찍 돌아온 거였어요. 덕수 씨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봉지를 집어들려는데 제가 말했어요. 저는 두고 가세요. 은주가 좋아해요. 덕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문이 열리고 은주가 들어오다 덕수 씨와 마주쳤습니다. 윗집 아저씨. 응, 어머니한테 뭐 좀 가져왔다. 고맙습니다. 은주가 해맑게 웃었어요. 덕수 씨가 아이 머리를 한번 쓸어주고 나갔습니다. 저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은주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왜 눈이 빨개? 저는 웃었어요. 아니야. 연기 들어갔나 봐. 은주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밥 달라며 부엌으로 갔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쌓인 골목 위로 덕수 씨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어요. 위층으로 올라가는 발자국. 그 발자국이 사라질 때까지 저는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안다고 그이가 말했어요. 저도 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다고 해서 멈출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마음이란 건 그렇게 쉽게 주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날 밤 늦게 기철이가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했어요. 저는 자는 척했습니다. 기철이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쓰러졌어요. 저는 눈을 뜬 채 천장을 봤습니다. 옆에 남편이 누워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 혼자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느 때보다 그 사람이 덕수 씨가 떠올랐습니다. 며칠 후 골목에서 그이와 또 마주쳤어요. 이번엔 두 사람 다 먼저 눈을 피했습니다. 서로 알고 있었어요. 더 가까워지면 안 된다는 것을. 하지만 스쳐 지나가는 그 순간
덕수 씨가 아주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잘 지내세요. 그 세 마디가 왜인지 가슴에 꽂혔습니다. 안녕이 아니었어요. 잘 있어요도 아니었어요. 잘 지내세요. 당신이 괜찮기를 바란다는 말이었어요. 당신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바란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이는 이미 지나쳐갔어요. 골목 끝에서 덕수 씨가 멈췄습니다. 돌아봤어요. 저도 돌아봤습니다. 잠깐 서로를 봤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이 마음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을.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을. 그리고 이미 이 마음이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와버렸다는 것을. 연말이 다가왔어요. 눈이 자주 내렸습니다. 골목이 조용했어요. 기철이가 어느 날 저녁집에 앉아 말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요. 나 한 달 후에 지방으로 일자리 옮길 것 같아. 저는 밥을 먹다 수저를 내려놨습니다. 혼자요? 기철이가 저를 봤어요. 같이 갈 거면 같이 가고. 그 말 속에 무언가가 있었어요. 묻는 건지 통보하는 건지 모를 그 말 속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밤 아이들이 잠든 뒤 저는 베란다에 나가 찬 공기를 마셨어요. 멀리서 기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차 소리였어요. 어딘가로 떠나는 기차.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위층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덕수 씨방 불이었습니다. 그이도 아직 자지 않고 있었어요. 저는 그 불빛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무언가가 곧 달라질 것 같았어요. 이 겨울이 끝나기 전에 무언가가 결정되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 저는 두렵고 또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겨울이 지나가는 동안 저는 매일 밤 베란다에 서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뺨을 때려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위층 불빛이 꺼지는 걸 확인해야만 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으려고 했어요.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 그게 그 겨울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1월이 됐어요. 기철이는 지방 발령 얘기를 더 이상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도 묻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중요한 말들을 공기 속에 흘려보내며 살았습니다. 아이들은 방학을 맞아 집에 있었고 덕분에 집안이 조금은 시끄러웠어요. 재민이가 친구를 데려와 장기를 두거나 은주가 라디오를 틀어놓고 공부를 하거나 그 소리들이 없었다면 그 겨울 저는 훨씬 더 조용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어느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재민이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했어요. 열이 올랐습니다. 기철이는 그날도 없었어요. 은주는 친구 집에 간 뒤였고요. 저 혼자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가야 했는데 재민이가 걷기 힘들어했습니다. 현관을 나서다 계단에서 덕수 씨와 마주쳤어요. 그이는 상황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제가 차 있어요. 낡은 트럭이었어요. 공사 현장 다닐 때 쓰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트럭이 세상에서 제일 든든해 보였어요. 덕수 씨가 재민이를 번쩍 안아 조수석에 태웠습니다. 저도 올라탔어요. 병원까지 가는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덕수 씨는 운전에만 집중했어요. 재민이는 제 품에 안겨 끙끙댔습니다. 저는 아이 이마를 짚으면서 그이의 손이 핸들 위에 놓인 것을 봤어요. 거칠고 큰 손이었습니다. 일을 많이 한 손이었어요. 병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나오니 덕수 씨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까지 않고 기다렸던 거예요. 괜찮대요? 장염이래요. 약 먹고 쉬면 된대요. 덕수 씨가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재민이가 잠들었어요. 제 무릎에 기대서요. 덕수 씨가 조용히 운전했습니다.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렀어요. 아무 말 없이 그렇게 달렸습니다. 집 앞에 내려서 재민이를 안으려는데 덕수 씨가 아이를 먼저 받아들었어요. 계단을 올라와서 방에 눕혀줬습니다. 조심스럽게 이불을 턱 밑까지 당겨줬어요. 아이를 보는 그이의 눈이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같은 눈이었어요. 아이가 없어서 아내가 떠났다고 했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덕수 씨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다 나을 거예요. 고마워요. 오늘 정말. 아니에요. 그이가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따라 나갔습니다.
현관에서 그이가 신발을 신는데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덕수 씨. 그이가 돌아봤습니다. 밥은요? 아침도 못 드셨을 텐데. 덕수 씨가 잠깐 저를 봤어요.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들어가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현관에 서서 그 닫힌 문을 봤어요. 왜 불렀을까요? 밥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이가 가는 게 싫어서 그냥 한마디라도 더 하고 싶어서. 그게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다들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그거요. 2월이 됐습니다. 설날이 다가왔어요. 기철이는 고향에 내려가야 한다며 먼저 갔습니다. 저는 아이들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재민이가 다시 몸이 좋지 않다고 해서 결국 서울에 남았어요. 기철이는 혼자 내려갔습니다. 크게 서운해하지 않았어요. 이미 그런 사이가 됐으니까요. 설날 당일 아이들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명절 음식을 조금 만들었어요. 많이 만들 기운이 없었습니다. 전 몇 장, 나물 조금. 그게 전부였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열었더니 덕수 씨였어요. 손에 귤이 담긴 망을 들고 있었습니다. 명절에 혼자 계신 것 같아서. 아, 어떻게 하셨어요? 남편분 차가 없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그이도 웃었어요. 처음으로 우리 둘이 동시에 웃었어요. 들어오세요. 이번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은주와 재민이가 덕수 씨를 보고 반가워했어요. 재민이는 얼른 일어나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 다 나았어요. 그래? 잘 됐네. 덕수 씨가 아이 어깨를 두드렸어요. 우리는 식탁에 앉아 전을 나눠 먹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으니까 말소리도 많았어요. 재민이가 학교 얘기를 했고 은주가 좋아하는 가수 얘기를 했습니다. 덕수 씨는 잘 들었어요. 대답도 잘 해줬습니다. 그 광경이 이상하게 자연스러웠어요.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렇게 앉아있던 것 같은. 아이들이 다시 TV 앞으로 가고 나서 덕수 씨와 저만 식탁에 남았습니다. 귤을 까며 잠깐 말이 없었어요. 덕수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명절이 제일 힘들어요. 왜요? 다들 가족이랑 있는 날이잖아요. 저는 귤 한쪽을 입에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가족이랑 있어도 혼자인 날. 그 말을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덕수 씨는 알 것 같았습니다. 수님 씨. 그이가 조용히 불렀어요. 네. 행복하세요? 그 질문에 귤 쪽을 쥔 손이 멈췄습니다. 단순한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쉽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행복하냐고요? 저는 언제 마지막으로 그 생각을 해봤을까요? 한참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덕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귤을 까서 제 앞에 내밀었어요. 저는 받아들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대화가, 그 짧은 물음이 한동안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행복하세요? 저는 왜 바로 아니오라고 하지 못했을까요? 왜 모르겠다고 했을까요? 사실 알고 있었어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 오래전부터요. 하지만 그 말을 소리내어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 정말이 되는 것 같아서.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것 같아서. 설날이 지나고 며칠 후 기철이가 돌아왔습니다. 고향 다녀온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기철이가 말했어요. 지방 발령 다음 달에 내려가야 할 것 같아. 저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아이들은요? 데리고 가면 되지. 학교가 한창인데. 그럼 당신이 여기서 데리고 있다가 와. 그 말투가 차가웠어요. 뭐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를 말이었습니다. 저는 잠자코 있었어요. 언제까지요? 모르지. 일 봐가면서.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 대화의 끝이 우리 결혼의 어떤 부분에 끝이기도 했어요. 저는 그날 밤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데려가고 싶지 않은 거라는 걸. 아니, 이 결혼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건지 그 사람 자신도 모르는 거라는 걸. 그리고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3월이 됐어요. 기철이가 짐을 챙겨 내려갔습니다. 아이들은 개학을 했어요. 집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세탁소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덕수 씨와는 예전보다 더 자주 마주쳤습니다. 남편이 없으니 경계가 더 필요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조심했습니다. 짧게 인사하고 눈을 오래 마주치지 않으려 하고. 하지만 어느 날 저녁 퇴근하고 오는 길에 비가 내렸어요. 갑자기 쏟아진 비였습니다. 우산이 없었어요. 처마 밑에 서서 비가 그치길 기다렸는데 골목 끝에서 우산을 쓴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덕수 씨였습니다. 그이가 저를 보더니 걸음을 빨리 했어요. 그리고 우산을 제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같이 들어가요. 우산이 좁았어요. 둘이 나란히 서면 어깨가 닿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장자리 쪽으로 조금 비켜섰어요. 그래도 빗방울이 어깨에 튀었습니다. 덕수 씨가 우산을 더 제 쪽으로 기울였어요. 그러자 그의 어깨가 젖기 시작했습니다. 덕수 씨 쪽이 맞아요. 괜찮아요. 우리는 그렇게 골목을 걸었습니다. 어깨가 거의 닿을 듯 말 듯한 거리로. 빗소리가 우산을 두드렸어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어요. 덕수 씨가 우산을 내렸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해야 했어요.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덕수 씨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처마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 골목 어딘가에서 물이 흘러가는 소리. 덕수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수님 씨. 네. 제가 이 골목을 떠나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요? 아시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이가 왜 떠나야 하는지. 그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제가 이 골목에 있으면 안 되는 마음이. 어디로요? 인천에 일이 생겼어요. 오래 알던 친구가 같이 하자고 해서. 빗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언제요? 다음 달. 한 달. 한 달이 남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잘 가라고요? 가지 말라고요? 어떤 말도 제 자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덕수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잘 사세요, 수님 씨. 그이가 먼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빗속에 혼자 남았어요. 처마물이 발끝에 튀었습니다. 잘 사세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때렸어요. 안녕히 계세요가 아니었어요. 행복하세요도 아니었습니다. 잘 사세요. 당신 삶이 나아지기를. 당신이 괜찮기를. 그 말이 얼마나 많은 것을 담고 있는지.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이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엄마, 비 맞았어? 은주가 물었습니다. 응, 조금.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옷을 갈아입으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젖은 머리카락, 빨개진 눈가. 저는 거울 속에 저를 한참 봤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가요? 그 사람을 사랑한 건가요?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인지 외로움인지 아니면 제 삶이 너무 삭막해서 온기를 가진 누군가한테 기댄 건지. 하지만 분명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이가 떠난다는 말에 가슴이 내려앉았다는 것. 그게 무엇이든 그것만큼은 분명했습니다. 4월이 됐습니다. 벚꽃이 피었어요. 덕수 씨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위층에서 삐걱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트럭이 골목 앞에 서는 날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세탁소 일을 했어요. 풀을 먹이고 다림질을 하고 셔츠를 개고. 손은 일을 하는데 마음은 자꾸 위층을 향했습니다. 이사가는 전날 저녁이었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열었더니 덕수 씨가 서 있었어요. 손에 봉지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내일 새벽에 나가요. 그냥 그 전에. 봉지 안에는 과자들이 들어있었어요. 아이들 좋아하는 새우깡, 초코파이. 애들 줘요. 저는 받아들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건강하세요. 덕수 씨도요. 그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돌아서려 했습니다. 저는 그이를 불렀어요. 덕수 씨. 그이가 멈췄습니다. 고마워요. 이 겨울 동안. 덕수 씨가 돌아봤습니다. 저를 봤어요. 말없이. 그 눈빛에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무어라 이름 붙이기 어려운 것들이요. 저도요.
그 두 마디가 전부였어요. 그이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봉지를 가슴에 안고 서 있었어요. 새우깡 냄새가 났습니다. 그게 어이없게도 눈물이 날 것 같은 냄새였어요. 다음날 새벽 저는 일찍 눈이 떴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어요. 누운 채로 천장을 봤습니다.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조심스럽고 조용한 발소리. 짐을 끄는 소리. 문이 잠기는 소리.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 둘, 셋. 저는 눈을 감았어요. 골목에서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멀어졌습니다. 고요해졌어요. 저는 그 고요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물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렀어요.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었어요. 이렇게 보내는 게 맞는 거겠지요. 이렇게 끝내는 게 맞는 거겠지요. 저는 남의 아내였으니까요. 그이는 갈 곳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우리 사이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산 하나, 전 한 접시, 귤 몇 쪽.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아이들이 일어났어요. 재민이가 달려오며 말했습니다. 엄마, 윗집 아저씨 차 갔어. 응, 이사 갔대. 어디로요? 인천. 재민이가 아쉬운 듯 입술을 삐죽거렸어요. 아, 좋은 아저씨였는데. 좋은 아저씨였는데. 맞아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그게 전부면 충분한 거겠지요. 저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이들 아침을 차려야 했어요.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창밖으로 벚꽃이 보였습니다.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어요. 예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을 만큼.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여름이 왔고 가을이 왔어요. 기철이는 명절에 한 번씩 올라왔다가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그 여름부터 저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덕수 씨가 묻고 간 질문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행복하세요? 저는 그 물음에 답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모르겠다는 대답 말고 제대로 된 답을요. 세탁소 일이 끝나고 나서 혼자 걷기 시작했어요. 한강 둔치를, 공원을, 골목골목을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원하는 건가? 이 삶에서 뭘 바라는 건가? 은주가 어느 날 저에게 물었어요. 엄마, 요즘 왜 그렇게 많이 걸어? 그냥 생각이 많아서. 무슨 생각? 저는 딸을 봤습니다. 13살이 된 은주. 눈이 맑았어요. 나중에 이야기해줄게. 은주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나는 엄마가 웃었으면 좋겠어. 13살짜리 딸이 그 말을 했어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알아. 엄마도 그러고 싶어. 그의 가을이 지나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기철이한테 솔직하게 말하기로요.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둘 다 이렇게는 안 된다고. 그게 이혼인지 새로 시작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침묵 속에 계속 있을 수는 없다고. 그 결심을 하기까지 덕수 씨가 남기고 간 그 질문이 있었어요. 행복하세요? 그이는 몰랐겠지요. 그 한마디가 저를 얼마나 오래 붙들었는지, 그 한마디가 제 삶을 조금씩 바꿔놨는지 가끔 생각합니다. 덕수 씨는 인천에서 잘 지내고 있을까요? 그이도 행복한가요? 그이도 누군가한테 그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고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바라요. 진심으로요. 골목에는 이제 다른 사람이 살아요. 위층에 새 식구가 들어왔습니다. 내려오다 마주치면 가볍게 인사를 해요. 그 계단이 낯설지 않습니다. 그 계단에서 나눴던 짧은 인사들, 잠깐 멈췄던 발걸음들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서요. 어느 봄날 아침 장을 보러 나가다 골목 어귀에서 멈췄어요. 이유 없이요. 그냥 서서 골목을 한번 봤습니다. 4월 햇볕이 따뜻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오랜만에 가슴이 좀 가벼웠습니다. 그의 겨울이 오기 전에 저는 기철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떨렸어요. 수화기를 들고 번호를 누르면서 손이 땀에 젖었습니다. 12회를 함께 산 남자한테 전화 한 통이 그렇게 무서웠어요.
그게 우리 사이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말해주는 것 같아서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기철이가 받았어요. 왜? 인사도 없이 그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잠깐 눈을 감았어요. 나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전화로는 못해요. 올라올 수 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철이가 무언가를 짐작한 것 같았어요. 아니면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둘 다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이 결혼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번 주말에 올라갈게. 그게 전부였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 앉아 있었어요. 말해버렸구나. 이제 돌아갈 수 없구나. 그런데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막혀있던 숨이 조금 트이는 것 같았어요. 주말이 됐습니다. 기철이가 올라왔어요. 여인 것 같았습니다.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어요. 저도 반갑다는 말을 못했고 기철이도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있어서 저녁은 같이 먹었어요. 재민이가 아빠 왔다고 좋아했습니다. 은주는 조용했어요.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눈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들고 나서 우리는 부엌에 마주 앉았어요. 기철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 해. 저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차가 식어가는 온기를 느끼면서 말했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기철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당신도 알잖아요. 우리 오래됐어요. 너무 오래됐어요.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화가 나서도 아니고요. 그냥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야 할 것 같아서. 기철이가 창밖을 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나도 알아.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지방 내려가고 나서 생각 많이 했어.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저는 기다렸어요. 잘 모르겠어. 내가 어디서 잘못한 건지. 그 말이 의외였습니다. 기철이한테서 그런 말을 들을 줄 몰랐어요. 변명이나 화가 나올 줄 알았는데 저는 잠깐 그이의 얼굴을 봤습니다. 늙어 있었어요. 저처럼요. 잘못이 있고 없고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너무 오래 서로를 안 봤어요. 기철이가 찻잔을 들었다 내려놨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어? 저는 대답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모르겠어요. 당신은요? 기철이가 저를 봤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마주친 눈이었어요. 나도 모르겠어. 우리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예전 침묵과 달랐어요. 외면하는 침묵이 아니라 서로를 마주하고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기철이가 먼저 말했어요. 당장 결정 안 해도 되잖아. 그렇죠. 아이들도 있고. 알아요.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번 더 해봐야 하는 건지 그것도 모르겠어. 그 말이 솔직했어요. 하고 싶다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는 것도 아닌 그냥 모르겠다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정말 몰랐어요. 그날 밤 우리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라졌어요. 오랜만에 같은 방향을 보고 앉아서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게 작은 것 같아도 작지 않았습니다. 기철이는 다음날 내려갔어요. 가면서 아이들 머리를 쓸어줬습니다. 재민이를 오래 안아줬어요. 저한테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은주가 제 옆에 와서 섰어요.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응. 잘 됐으면 좋겠어. 무슨 뜻인지 어떻게 되길 바라는 건지 묻지 않았어요.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 저는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도. 그렇게 겨울이 왔어요. 기철이와 저는 그 이후로 조금씩 연락을 했습니다. 전처럼 말없이 지내는 게 아니라 어색하게나마 전화를 했어요. 아이들 이야기를 했고 일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가 많이 달라진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전처럼 허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작은 변화였어요. 하지만 오래 굳어있던 것이 조금 움직이는 것 같은 변화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즈음 기철이가 다시 올라왔어요. 아이들이 좋아했습니다. 재민이는 아빠랑 윷놀이를 하겠다고 버텼고 은주는 수줍게 웃으며 아버지 곁에 앉았어요.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오래간만에 듣는 소리였습니다. 기철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제 옆에 서더니 말했습니다. 뭐 도와줄까?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그 사람 입에서 그 말이 나온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파 좀 썰어줘요. 기철이가 파를 집어들었어요. 서툴게 썰었습니다. 대파가 삐뚤게 잘렸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기철이도 피식 웃었어요. 그게 이상하게 오랫동안 없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1984년이 지나고 1985년이 왔습니다. 기철이는 이듬해 봄에 서울로 올라왔어요. 지방일이 마무리됐다고 했습니다. 다시 식구가 한 집에 살게 됐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1년 가까이 떨어져 살다가 다시 좁은 집에 모이니까요. 기철이는 습관이 바뀌어 있었고 저도 혼자 살아온 리듬이 있었어요. 부딪히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말없이 사귀지는 않았어요. 어색하게나마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기철이가 말했어요. 나 예전에 너무 무뚝뚝했지. 밥 먹다가 뜬금없이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갑자기요? 그냥 생각이 나서. 저는 잠깐 그 일을 봤어요. 나도 그랬어요. 기철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민이 달리기 2등 했을 때 말이야. 그냥 밥이나 먹으라고 했잖아. 저는 놀랐어요. 그 일을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때 재민이 표정이 무너졌던 것도 기억해요? 기억하지. 기철이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그때 했어야 했는데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사람 입에서 미안하다는 말이 나온 게 처음인 것 같아서. 아니, 사실 처음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면 되죠. 기철이가 저를 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기철이가 재민이한테 말했어요. 야, 재민아. 달리기 2등 한 거 잘했다. 재민이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빠, 그게 언제 얘기야? 그래도 잘했어. 재민이가 피식 웃었어요. 지금 칭찬하는 거야? 그래. 됐어, 아빠도. 재민이가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철이가 머쓱하게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 2등을 한번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기철이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그 집안이 따뜻했어요. 어느덧 몇 해가 더 지났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열렸어요. 온 나라가 들썩였습니다. 골목마다 태극기가 걸렸고 아이들은 올림픽 마스코트 호돌이 얘기를 했어요. 재민이는 중학생이 됐고 은주는 고등학교에 올라갔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흘렀어요. 세탁소 일도 계속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무릎이 안 좋아지면서 제가 거의 혼자 맡다시피 했어요. 힘들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 손으로 버는 돈이 생겼고 제 하루가 생겼으니까요. 기철이는 화물 일을 계속했어요. 여전히 말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퇴근하고 들어오면 아이들한테 말을 걸었어요. 어색하고 짧은 말이었지만요. 저한테도 가끔 오늘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엔 그 물음이 낯설어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익숙해졌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부부가 됐냐고요?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드라마에서처럼 극적으로 다시 사랑에 빠진 건 아니었어요. 그냥 조금씩 천천히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같이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뒤늦게 배우는 것 같았어요. 그게 사랑의 다른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올림픽이 한창이던 어느 저녁, 우리 가족 넷이 텔레비전 앞에 앉았습니다. 마라톤 중계를 봤어요. 재민이가 흥분해서 소리를 질렀고 은주가 재민이 팔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기철이는 팔짱을 끼고 앉아서 조용히 웃었어요. 저는 그 옆에서 귤을 까서 나눠줬습니다. 문득 귤 냄새가 났어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귤. 그 겨울 설날에 덕수 씨가 들고 왔던 귤. 식탁에 마주 앉아 까먹던 그 귤. 행복하세요? 라고 물었던 그 이. 저는 지금 행복한가요? 귤 한쪽을 입에 넣었어요. 달고 새콤했습니다. 재민이가 소리쳤어요. 엄마, 빨리 봐. 우리 선수 달려. 저는 텔레비전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선수가 달리고 있었어요. 숨을 헐떡이며 땀을 흘리며 그래도 달렸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헐떡이면서도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왔어요.
그로부터 몇 해가 더 지나 1990년대가 됐습니다. 은주가 대학을 갔어요. 서울 아니었지만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재민이는 고등학생이 됐고요. 집이 조용해졌어요. 기철이와 저 둘이서만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그게 어색했어요. 오랜 세월 아이들이 채워주던 빈자리가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철이가 말했습니다. 산책이나 갈까? 저는 놀랐어요. 산책요? 그래. 오래 앉아있으니까 다리가 뻐근하네. 그래서 나갔어요. 공덕동 골목을 걸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혼자 걷던 그 골목이었어요. 기철이와 나란히 걸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달랐습니다. 오래된 부부의 침묵. 굳이 채우지 않아도 되는 침묵이었어요. 골목 어귀를 돌다가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 계단 앞이었어요. 덕수 씨가 살던 건물이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사는 곳이 됐지만 그 계단은 그대로였습니다. 기철이가 제 옆에서 멈췄어요. 왜? 아니에요. 그냥. 저는 다시 걸었습니다. 기철이도 따라 걸었어요. 한 블록쯤 걷다가 기철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윗집 남자 말이야. 저는 걸음이 멈출 뻔했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걸었습니다. 응.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던데.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재민이 아플 때 병원 데려다 줬다고 했잖아. 응, 그랬어요. 기철이가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없었지. 담담한 말이었어요. 책망도 아니고 자책도 아닌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기철 씨. 응. 나도 그때 힘들었어요. 기철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더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냥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를 나란히 걷는 두 사람. 말하지 않아도 알고 알아도 말하지 않아도 되는 사이가 됐어요. 그게 세월이 주는 거겠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철이가 편의점에서 귤을 한 망 샀어요. 아무 말 없이요. 집에 들어와서 식탁에 앉아 둘이 귤을 까먹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안 켰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요. 귤이 달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골목 가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 눈이 살짝 내리기 시작했어요. 소복소복 아주 조용하게. 덕수 씨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인천에서 잘 지내고 있을까요? 좋은 사람 만났을까요? 따뜻하게 살고 있을까요? 저는 그이를 사랑했었나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이가 남기고 간 것들은 알아요. 행복하세요라는 물음. 익숙해지는 게 좋은 건 아니라는 말. 잘 사세요라는 작별. 그 말들이 저를 움직였어요. 멈춰있던 저를요. 기철이가 귤 한쪽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저는 받아들었어요. 고마워요. 뭐가? 그냥. 기철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어요. 골목이 하얗게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집들이 좁은 골목이 낡은 계단이 모두 하얗게 덮였어요.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요. 저는 귤을 입에 넣었습니다. 달고 새콤했어요. 그렇게 그 겨울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세월은 흘렀습니다. 빠르게 조용하게. 은주가 졸업을 하고 재민이가 군대를 갔어요. 기철이는 머리가 휘어졌고 저는 무릎이 가끔 시렸습니다. 세탁소 아주머니가 결국 가게를 정리하는 날 저는 오래 울었어요. 20회 가까이 다닌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제가 배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남의 옷을 정성껏 다루는 것, 구겨진 걸 펴는 것, 얼룩을 지우는 것. 사람 사이도 그런 거 아닐까요? 구겨지고 얼룩지더라도 정성껏 다루면 다시 펴지는 거요. 어느 가을 저녁 기철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어디 여행이나 갈까? 저는 그 말이 너무 뜬금없어서 웃었어요. 어디요? 바다. 한 번도 같이 못 갔잖아. 맞았어요. 결혼하고 한 번도 둘이 바다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간 적은 있었지만 단둘이는요. 나요. 그래. 당연하죠. 기철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낯설었어요. 그러면서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젊었을 때의 기철이 얼굴이요. 오래오래 보지 못했던. 그 다음 주에 우리는 동해로 갔습니다. 기차를 타고 갔어요. 완행열차였습니다. 기철이가 기차표를 사면서 말했어요. 빠른 거 타면 되는데. 아니에요. 천천히 가요. 창밖으로 들판이 지나갔습니다. 산이 지나갔어요. 하늘이 넓었습니다. 저는 창문에 이마를 기대고 풍경을 봤어요. 기철이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내려다봤어요. 거칠고 큰 손이었습니다. 일을 많이 한 손이었어요. 저는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기차가 달렸어요. 느리게 천천히 멈추지 않고. 바다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고 넓은 노을이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짠바람이 불었습니다. 기철이와 저는 모래사장에 나란히 섰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바다를 봤어요. 노을이 물 위에 깔렸습니다. 붉고 긴 빛이요. 그때 기철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미안했어, 순임아. 성을 떼고 이름을 부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결혼하고 나서 그이가 제 이름을 그렇게 부른 게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파도를 봤습니다. 나도요. 파도가 밀려왔다가 쓸려갔어요. 우리 발 앞까지 왔다가 돌아갔습니다. 차갑고 짠 물이 발등을 스쳤어요. 저는 그 순간을 오래 기억할 것 같았습니다. 노을도 파도 소리도 기철이의 거친 손도 그리고 저 자신도요. 여기까지 온 저를요. 멀리서 갈매기 한 마리가 날았습니다. 붉은 하늘 위로 천천히 유유히. 저는 생각했어요. 덕수 씨가 물었던 그 질문에 이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행복하세요? 네. 아직 완전하지 않아도, 아직 많이 서툴러도. 지금 이 순간은 그래요. 파도가 다시 밀려왔습니다. 세월이란 게 참 이상합니다. 빠르게 지나갔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지. 기쁨도 눈물도 후회도 그리고 조용한 화해도. 그 모든 것들이 층층이 쌓여서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제 이름은 윤수님. 올해 70입니다. 2024년 가을이에요. 서울 마포구 공덕동 그 골목에서 저는 아직 살고 있습니다. 이사를 몇 번 했지만 결국 이 동네를 떠나지 못했어요. 골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낡은 빌라들이 헐리고 새 건물이 들어섰어요. 세탁소 자리엔 편의점이 생겼고 시장 골목엔 카페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그래도 어딘가엔 옛 모습이 남아있어요. 낡은 계단 하나, 좁은 골목 한 줄기. 기철이는 3년 전에 먼저 갔어요. 심장이었습니다. 갑작스럽지 않았어요. 몇 해 전부터 심장이 좋지 않다고 했거든요. 병원에 다니고 약을 먹고 조심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아침에 그냥 갔어요. 조용하게요. 그날 아침 기철이는 밥을 잘 먹었어요. 된장찌개가 맛있다고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그 말을 했어요. 그리고 마루에 앉아서 창밖을 보다가 그냥 쓰러졌습니다. 구급차가 왔지만 소용없었어요. 저는 그날 병원 복도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울지도 못했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평생을 함께 산 사람이, 아침밥을 같이 먹던 사람이 없어졌다는 게. 은주와 재민이가 달려왔습니다. 아이들이 울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나서야 눈물이 났습니다. 한번 흘리기 시작하니까 멈추지 않았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게 살았습니다.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게 지났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면 옆자리가 텅 비어 있었어요. 그이가 누웠던 자리를 손으로 쓸었습니다. 차가웠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기철이가 죽고 나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이가 말없이 해두었던 것들이요. 냉장고 뒤쪽에 메모지가 붙어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반찬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뭘 사야 하는지 잊지 않으려고 적어둔 거였어요. 그이 필체로요. 투박하고 비뚤비뚤한 서랍 안에는 제 생일마다 사두었던 것 같은 카드들이 있었어요. 쓰지 않은 카드들이었습니다. 사두고 전하지 못한 것들이요. 그리고 오래된 수첩 안에 작게 적힌 메모가 있었어요. 수님이 좋아하는 것, 된장찌개, 바다, 느린 기차.
저는 그 메모를 보고 오래 울었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고 있었어요.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방식으로 사랑했던 거예요. 늦게 한 것이 억울하지 않냐고요? 억울하지 않아요. 우리한테는 동해 바다에서의 그 저녁이 있었으니까요. 노을 앞에서 나란히 서서 미안했다고 말하고 나도요라고 대답하던 그 순간이요. 그걸로 됐습니다. 기철이가 간 뒤 저는 천천히 다시 일어섰어요. 은주가 자주 왔습니다. 재민이도요. 손주들이 생겼어요. 은주 딸이 6살, 재민이 아들이 4살이에요. 그 아이들이 저를 살렸습니다. 작은 것들이 그렇게 사람을 살려요. 손녀가 제 무릎에 앉아서 말했어요. 할머니 이야기해줘. 무슨 이야기? 옛날 이야기. 저는 그 아이를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줄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세상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가진 이야기는 딱 하나뿐이에요. 이 골목에서 살아온 이야기. 울고 웃고 후회하고 용서하고 그래도 걸어온 이야기요. 어느 가을 오후였습니다. 손녀를 데리고 시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골목 어귀에서 낯선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나이 드신 남자분이었어요. 하얀 머리카락에 굵은 주름이 진 얼굴이었습니다. 연장통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지나쳤어요. 그런데 그분이 멈췄습니다. 실례지만 저도 멈췄어요. 혹시 이 골목에 오래 사셨나요? 네, 오래 살았어요. 그분이 골목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 살았거든요. 한 30년도 더 됐네. 저는 그분의 얼굴을 봤습니다.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고 눈이 조용한 사람. 세월이 그 얼굴 위에 많이 쌓였지만 그래도 알아볼 수 있었어요. 덕수 씨.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요. 그분이 저를 봤어요. 잠깐 멈추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수님 씨.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골목 한가운데서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서서 서로를 봤습니다. 손녀가 제 손을 잡아당겼어요. 할머니 아는 사람이야? 저는 손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덕수 씨를 봤어요. 응, 예전에 같은 골목에 살던 분이야. 덕수 씨가 손녀를 보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그대로였어요. 세월이 흘렀어도 그대로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손녀예요? 네. 닮았네요. 저도 웃었어요. 우리는 골목 어귀 평상에 잠깐 앉았습니다. 손녀는 옆에서 과자를 먹었어요. 덕수 씨가 말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덕수 씨는요? 저도요. 짧은 대답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덕수 씨는 인천에서 계속 일했다고 했어요. 10여 년 전에 재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조용하고 다정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이는 없지만 그래도 둘이서 잘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기뻤어요. 잘 됐어요. 정말. 덕수 씨가 저를 봤습니다. 남편분은요? 저는 잠깐 있다가 말했어요. 3년 전에 갔어요. 덕수 씨의 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많이 힘드셨겠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괜찮아졌습니다. 덕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필요한 말만 하고 필요하지 않은 말은 하지 않았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골목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굴러갔어요. 덕수 씨가 말했어요. 그때 제가 물어봤던 거 기억해요? 저는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행복하세요라고요? 덕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잠깐 골목을 봤어요. 오래된 이 골목을요. 낡고 좁고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골목을. 지금은 대답할 수 있어요. 덕수 씨가 저를 봤습니다. 행복해요. 완전하지 않아도. 혼자여도. 그래도 지금은 그래요. 덕수 씨가 조용히 웃었어요. 그 웃음이 따뜻했습니다. 다행이에요. 그 두 마디가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말이 가슴 깊은 곳까지 닿았습니다. 손녀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할머니 배고파. 저도 일어섰어요. 덕수 씨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이만 가봐야겠어요. 잠깐 동네 둘러보러 왔다가. 그러세요. 우리는 마주봤습니다. 오래전에 이 골목에서 처음 만났던 두 사람이요. 그때는 36과 40이었는데 이제는 70과 71였습니다. 덕수 씨가 말했어요. 잘 사세요, 수님 씨. 저는 웃었습니다. 덕수 씨도요. 그이가 골목을 걸어갔어요. 하얀 머리카락 위로 가을 햇볕이 내렸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잠깐 봤어요. 손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아저씨 누구야? 저는 손녀 손을 꼭 쥐었어요. 옛날에 할머니한테 중요한 말을 해준 사람이야. 무슨 말? 저는 손녀를 내려다봤습니다. 볼이 빨간 아이, 눈이 맑은 아이, 행복하게 살라고. 손녀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말이야? 저는 웃었어요. 응, 그게 제일 중요한 말이야. 우리는 골목을 걸었습니다. 손녀의 작은 손이 제 손 안에 있었어요. 따뜻했습니다. 가을 햇볕이 골목 위에 내렸어요.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저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제 골목이 있어요. 구불구불하고 좁고 때로는 어둡기도 한 골목이요. 그 골목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래 함께 걷는 사람도 있고 잠깐 스쳐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스침이 때로는 평생을 바꿔놓기도 해요. 기철이는 평생을 함께 걷다 먼저 간 사람이었어요. 덕수 씨는 잠깐 스쳐갔지만 오래 남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손녀는 이제 막 제 골목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골목을 걸어가고 있어요. 느리게 때로는 넘어지면서 그래도 멈추지 않고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손녀가 먼저 뛰어 올라갔어요. 저는 잠깐 멈춰서서 골목을 돌아봤습니다. 덕수 씨는 이미 보이지 않았어요. 낙엽만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속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잘 사세요. 그리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한 칸 한 칸. 천천히요. 집안에서 손녀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빨리 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가. 문을 열었어요. 따뜻한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손녀가 달려와 제 허리를 안았어요. 작고 따뜻한 팔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꼭 안았어요. 창밖으로 가을 골목이 보였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바람이 불고 햇볕이 내리는 골목이요. 행복하세요? 네, 그래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리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랫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수님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마음에 남는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